45세 김민수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20년간 운영해온 중소제조업체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 계약 파기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장 문에 붙은 붉은 압류 딱지가 그의 현실을 냉혹하게 보여주었지요. 사무실에 앉아 쌓인 독촉장들을 바라보는 민수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개인 보증을 선 이상 파산하면 집과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마지막까지 직원들의 밀린 월급부터 챙겼어요. 그것이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둘씩 짐을 싸서 나가는 직원들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대학교 졸업장이 나왔지요. 컴퓨터공학과 김민수, 25년 전 그 젊은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교수님도 천재라고 해주셨고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었지요. 군 제대 후 취업이 어려워 아버지의 작은 공장을 물려받았고 20년 동안 제조업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까마득히 잊혀진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민수는 졸업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45세에 2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었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내 수진과 고등학생 아들 준호에게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5억의 빚 사라질 집, 불투명한 미래,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지요. 그때 민수가 꺼낸 제안은 전략적 이혼이었어요. 서류상으로만 이혼해서 채권자들이 가족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대했지만 준호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도 집은 지켜야 한다는 민수의 절실한 호소에 결국 동의했어요. 하지만 고3인 준호는 이미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무능한 실패자로만 보였거든요.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아버지의 실패가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이혼 신고를 마친 그날 밤 민수는 집 앞 정원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진과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였어요. 가족들이 끝까지 기다려줄까였지요.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짐할 뿐이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랍 깊숙이 묻어둔 25년 전의 꿈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류상 이혼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김민순의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진짜 남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아침 식탁에서 민수와 수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20년 부부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준호가 대학교 수시 전형 결과를 들고 내려왔지요. 준호는 합격 소식을 전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컴퓨터 공학과 합격이었습니다. 수진이 반가워하며 아들을 끌어안았지요. 민수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민수는 아들의 전공이 자신과 같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빠도 그 전공이었지만 지금 뭘 하고 있냐는 차가운 질문이었거든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 후 5년 동안 민수의 도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첫 번째 시도였지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직원 3명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주문은 하루에 몇 건뿐이었습니다. 쇼핑몰이 실패하자 민수는 치킨 프랜차이즈에 도전했어요. 동네 모퉁이에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직접 튀기고 배달도 다녔지요. 하지만 손님은 별로 없었고 재료비만 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카페 창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가 직접 커피를 내리며 손님을 맞았지만 카페는 대부분 텅 비어 있었어요. 임대료와 재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거의 없었지요. 밤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경영학 책들을 읽었어요. 성공한 기업가들의 자서전이 책상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성공 스토리들이 현실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방에서 나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든든했던 남편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질문이었지요. 민수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벌써 5년이었습니다. 수진이 파트타임으로 번 돈도 다 사업비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할 수 있냐고 물었지요. 민수는 준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의 친구 아버지들은 다들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을 다니거나 그에 비해 자신은 연속으로 실패만 거듭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어요. 깊은 밤, 민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낡은 프로그래밍 책들이 나왔어요. 시언어 완전 정복,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책장을 넘기는 민수의 손끝이 떨렸지요. 그때는 정말 자신 있었었거든요. 대학 컴퓨터실에서 밤늦게 코딩하며 복잡한 알고리즘을 척척 해결했었어요. 교수님이 정말 천재라고 해주시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50세에 2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었겠습니까? 책을 다시 덮고 서랍에 넣으려던 민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랍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의 문을 살짝 열어둔 것처럼 말이에요.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났어요. 민수의 마지막 사업이었던 카페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고 코로나까지 겹쳐 매출이 바닥을 쳤거든요. 수진의 파트타임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조차 부족했어요. 준호의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겨우 해결했지만 생활비 때문에 준호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마지막 구직 면접에서 떨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56세 나이에 경력도 애매하고 최근 11년간 사업 실패 이력만 있으니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거실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오자 둘 다 말을 멈췄지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11년 동안 기다렸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파트타임 일을 2개씩 하면서 준호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지요.
준호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인턴십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는데 자신만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며 씁쓸해했지요. 민수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이 가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구직 활동도 계속 실패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집안 분위기만 무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 준호가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 파트타임에 나가는 소리도 들렸지요. 며칠 후 민수는 결심했어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짐을 싸서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민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PC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역 근처 고시원을 찾았어요. 고시원은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11년 전만 해도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민수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지요. 첫날 밤 민수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고시생들의 키보드 소리가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학교 때 들었던 그 소리와 비슷했거든요. 민수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계산해 봤어요.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빼면 한 달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도 나이와 경력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재활용품 수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와 고철을 주워 팔면 1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비참했지만 살아야 했거든요.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다니던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어요. 불과 11년 전만 해도 직원 20명을 거느린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수는 묘한 것을 발견했어요. 버려진 물건들 사이에 고장난 전자제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노트북들이 자주 보였어요. 왠지 모르게 그런 것들이 눈에 더 잘 들어왔지요. 어느 날 민수는 재활용품 더미에서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노트북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전원은 안 들어왔지만 외관은 멀쩡했어요. 무심코 그 노트북을 고시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 민수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과연 25년의 공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도전해 볼 만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도시를 돌아다니며 폐지와 고철, 플라스틱 병들을 주워 모았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웠어요.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하루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고시원 근처에 작은 컴퓨터 수리점이 있었습니다. 기술인의 컴퓨터라는 간판을 단 허름한 가게였어요. 민수는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수리점 사장과 인사를 하게 됐지요. 박기술 사장은 40대 후반의 과묵한 남자였어요. 어느 날 민수가 발견한 노트북을 들고 찾아갔을 때 그는 친절하게 살펴봤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와 메모리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어요. 수리비는 80,000원 정도 들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에게는 큰 돈이었지요.
하지만 박 사장은 민수의 사정을 듣고 제안을 했어요. 수리점에서 2주 동안 일해주면 수리비 대신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다른 일자리도 없었고 컴퓨터 관련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간단한 청소와 부품 정리, 고객 응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수리점에서 일하는 동안 민수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수리 과정을 지켜봤어요. 박 사장이 메인보드를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가끔 간단한 소프트웨어 문제도 해결해주곤 했는데 그럴 때면 민수의 눈이 반짝였지요. 어느 날 고객이 가져온 컴퓨터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프로그램이 자꾸 멈추고 에러 메시지가 뜨는 문제였습니다. 박 사장이 한참 들여다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에러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메모리 할당 문제 같았거든요. 민수는 박 사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키보드를 만졌습니다. 놀랍게도 민수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커맨드 창을 열고 메모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메모리 오버플로우 문제였지요. 몇 가지 설정을 바꾸자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박 사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컴퓨터를 배웠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학교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 말했지요. 박 사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간단히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설명했어요. 2주가 지나 노트북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박 사장은 민수에게 앞으로도 가끔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시간당 10,000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지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수는 25년 만에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전원을 켜자 부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25년의 공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56살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까요? 민수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부터 민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저녁에는 수리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는 고시원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지요.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무료 프로그래밍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2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계였어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변수 선언, 반복문, 조건문. 기본적인 문법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지요. 첫 주에는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 주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민수는 밤 2시까지 코딩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수리점에서 박 사장이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컴퓨터 문제를 보는 눈이 예리해졌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전문적이었어요. 어느 날 복잡한 서버 문제로 고민하던 박 사장에게 민수가 해결책을 제시했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해 봤어요. 방화벽과 포트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2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자 박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반나절 씨름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민수는 말했어요. 예전에 배운 게 조금씩 생각나고 있어요.
그 후 박 사장은 민수에게 더 어려운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바이러스 제거, 시스템 최적화, 데이터 복구. 민수는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물류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민수의 답변은 남달랐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고 효율적인 코드를 제시했어요. 커뮤니티 회원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밤, 한 스타트업 개발자가 물류 최적화 문제로 고민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배송 경로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문제를 보자마자 흥미를 느꼈어요. 20년간 제조업을 하면서 물류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래밍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합쳐지니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사흘밤을 새워 민수는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어냈어요. 단순히 최단 경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교통 상황과 배송 시간대, 심지어 기사들의 휴식 시간까지 고려한 정교한 알고리즘이었지요. 그 솔루션을 커뮤니티에 올리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개발자들이 앞다투어 칭찬 댓글을 달았어요. 그 스타트업에서는 곧바로 프리랜서 계약을 제안해왔지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첫 프로젝트 비용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프로그래밍으로 번 첫 돈이었어요. 첫 프리랜서 수입 300만 원은 민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 후 몇 달 동안 민수는 온라인에서 물류왕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맡아 해결했습니다. 배송 경로 최적화, 재고 관리 시스템, 창고 자동화 솔루션. 20년간의 제조업 경험이 프로그래밍과 만나니 시너지가 폭발했지요. 커뮤니티에서 민수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어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이 며칠씩 고민하던 문제를 민수는 하루 만에 해결해내곤 했어요. 어느 날 중견 물류업체 한질로지스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배송 시스템이 갑자기 마비되면서 전국 배송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개발팀이 일주일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한질로지스의 IT 팀장이 절망적인 심정으로 개발자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일당 100만 원을 제시하며 긴급 해결사를 찾는다는 글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문제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원인을 파악했어요.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설계와 쿼리 최적화 문제였습니다. 25년 전 대학교에서 배운 알고리즘 이론과 현장 경험이 합쳐진 결과였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작업하기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거든요. IT 팀장은 민수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56세의 나이에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는 이력이 의외였지만 민수의 설명을 듣고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민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한질로지스 본사를 찾았어요. 중고로 산 낡은 정장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민수는 시스템 구조도를 그려가며 문제점을 설명했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놓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서버 부하 분산까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요. 이틀 동안 민수는 한질로지스에서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25년 만에 다시 느끼는 몰입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이 짜릿했어요. 마침내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전국 배송이 정상화되고 한진로지스는 큰 손실을 면할 수 있었어요. IT 팀장은 민수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정식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계약금은 3천만 원이었어요. 민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어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3천만 원의 성공 이후 민수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진로지스에서의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회사들도 민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개발자라는 희귀한 이력 때문이었지요. 민수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로지스틱 AI라는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혼자서 시작한 작은 회사였지만 민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맡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재고 관리 시스템, 배송 경로 최적화, 창고 자동화 솔루션 등이었어요. 하나씩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마다 민수의 실력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지요. 1년이 지나자 로지스틱 AI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어요. 민수는 젊은 개발자 5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수의 온라인 활동을 보고 지원해온 실력자들이었어요. 회사는 강남의 작은 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 개발에 몰두하는 민수의 모습은 25년 전 대학생 때와 닮아 있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실무 경험이 뒷받침된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대기업 현대물산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뢰해 왔어요. 전국 물류센터를 통합하는 AI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15억 원이었어요. 민수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규모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팀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제조업에서 쌓은 물류 노하우와 되찾은 프로그래밍 실력, 그리고 젊은 팀원들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현대물산의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기존 대비 30%의 비용 절감과 50%의 효율 향상을 달성했어요. 현대물산 임원들은 민수의 실력에 감탄했지요. 그 무렵 한국대학교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렸어요. 로지스틱 AI도 성장하는 회사로서 채용 부스를 냈습니다. 민수는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했어요. 면접장에서 민수는 여러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열정적이고 똑똑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면접자의 이름을 보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준호, 컴퓨터공학과 4학년. 면접실 문이 열리자 11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했어요. 준호는 면접관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준호 씨. 자기소개해보세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질문들이 계속되자 점점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묻는 기술적 질문들이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면접이 끝난 후 민수는 준호의 이력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학점은 보통이었고 프로젝트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래밍 실력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합격자 명단에 준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공정한 평가를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준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지요. 11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11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것보다 아버지가 그런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준호는 11년 동안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지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아버지를 무시했던 것, 집에서 나가도록 만든 것, 모든 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지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고맙다고 했지만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성공했으니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가족이란 성공했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관계라고 했어요. 11년 전 전략적 이어을 할 때는 정말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자 가족들은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고 했지요.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민수는 준호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프로그래밍 실력을 더 키우고 실무 경험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후 나중에 다시 지원해 보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수진도 민수를 찾아왔어요. 그녀 역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11년 동안 남편을 오해했다고 다시 함께 살고 싶다고 울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진짜 이혼을 했어. 서류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지.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움은 없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1년 후 로지스틱 AI는 직원 3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수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물류 AI 전문가가 되었어요.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지요. 어느 날 TV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민수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준 직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쌓으며 가끔 아버지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는 따뜻하게 답장했지만 다시 가족이 되자는 제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느 봄날 민수는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보호소에서 입양한 작은 강아지가 함께였습니다. 강아지는 민수의 발걸음에 맞춰 쫄쫄 따라다녔어요. 민수는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다고 중얼거렸어요. 조건 없이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진정한 가족 말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57세가 된 민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11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